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노동자 등 334만 가구에 3조 8천억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올해보다 지급 대상은 2배로, 지급액은 3배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뉴스룸에는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이 출연합니다. 장병 5명이 숨진 해병대 헬기 마리논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륙하던 헬기의 회전 날개가 갑자기 떨어져 나간 게 추락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에서 4살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방치됐다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운전기사와 교사 등 어른들은 뭘 했냐는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차량 뒷좌석에 남은 탑승자가 없도록 경보를 울리는 장치를 의무화한 개정 법안 등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대위원장이 함승희 전 강원랜드 대표이사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각계각층이 초대받는 프로암 대회여서 접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차례 더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내일 뉴스룸에 나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특수활동비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국회의장 측은 행정부와 사법부 등 특활비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기관과 협의해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백제 모왕과 선화공주의 무덤으로 알려진 전북 익산의 쌍릉에서 나온 유골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620년에서 659년 사이에 숨진 60대 전후 남성의 것으로 밝혀져 서동요의 주인공 무왕의 것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충남 당진 야적장에 한 달 넘게 쌓여있던 라돈 매트리스입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빠르면 내일부터 해체 작업이 시작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조율 없이 혼란만 커진 현장을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문제는 경제다. 기록적인 실업률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으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화두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노동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3.1%에서 2.9%로 낮춰 잡았습니다.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 방안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기가 좋아지기 어렵다고 보고 재정을 투입해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떠받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소득 주도 성장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내수 진작에 팔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정도 대책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풀리겠느냐 하는 점이죠. 먼저 송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은 하는데 벌이가 적은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현금, 근로장려금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풀어 지급 대상은 2배로, 지급액은 3배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가구당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이 기준이 2억 원 미만으로 바뀌고 소득 요건도 가구별로 최대 1,100만 원 완화됩니다. 30세 이상이던 나이 기준도 풀려 20대 청년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대 지원액은 단독 가구 150만 원, 호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으로 대폭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168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아 334만 가구에 총 3조 8천억 원이 지급됩니다. 6집 중 1집꼴로 평균 114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EITC 정책 목표가 글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것이거든요. 일하는 분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고 청년의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활동 지원금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자동차를 살 때 개별 소비세를 깎아주는 제도도 내일부터 부활합니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꺾이면 피해가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만큼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현금을 쥐어주는 걸로는 한계가 뚜렷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오늘 정부 발표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는 소상공인 페이를 만들겠다는 것 등이죠.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불거진 갈등과 불만을 달래기에는 한계가 좀 뚜렷해 보입니다. 현장에 나간 김동연 부총리를 향해서 상인들은 정부가 신용만 한다면서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뒤 서울 신촌에서 지역 소상공인들과 만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놓고 상인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쓸 수가 없죠. 알바가 돈을 더 가져가니까. 그래도 명색이 어쨌든 사장이고 알바가 돈을 더 가져갈 수 있죠. 학상행정 대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최종이 빵을 때리니까 이게 뭐냐라는 형태가 된 거고 단서조항을 해서 신용만 내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현실성 없는 정책을 자꾸 던져주냐라는. 오늘 발표에서도 눈에 띄는 대책이 많지 않은 데다 그나마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페이라는 전용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앱을 사용하면 소비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전통시장의 온누리 상품권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갖가지 할인 혜택을 앞세운 민간 모바일 페이와 경쟁해야 해 얼마나 활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부총리는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과 상가 임차인 보호 방안 등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오늘 뉴스룸 2부에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경제수석의 방송 출연은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석 비서관이 나오는 것 자체가 처음이긴 합니다. 그만큼 청와대가 가져가려는 경제정책 기조가 여러 가지 반론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청와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청와대 나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죠.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 대책이 발표됐는데 이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논란이 일곤 있지만 청와대는 소득주도 성장 기조는 변함없이 그대로 가져간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소득주도 성장 방향은 맞고 최저임금은 한 축이라면서 방향과 속도를 줄이지 않고 대신에 가는 과정에 있어서 수단은 유연하게 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예,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춰 잡았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도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와대는 어떤 대책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청와대도 성장세는 둔화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회복 기조는 유지하고 있고 침체 국면에는 돌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또 청와대는 공공자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 내수를 활성화하는 정책은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선 이 공공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세금이 많이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자금은 결국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내수를 촉진시켜서 체감 경기를 회복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정재윤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잠시 후 뉴스룸 2부에서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이슈 등에 대한 청와대 입장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의 지식인 300여 명은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부동산 문제 같은 각종 개혁에서 정부가 후퇴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이행하라는 선언문을 냈습니다. 이대로 가면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멀어진다면서 촛불 정부의 소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제개혁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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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 성향 지식인 323명이 경제와 사회개혁 정책을 가속화하라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세바퀴 경제가 멈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은 불완전한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정책을 펴면서 갑질을 막는 재벌 개혁과 영세업자들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경제 민주화 없이 추진하다 보니 약자들 간의 갈등만 부각된다는 주장입니다. 또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했지만
여전히 많은 비정규직이 남아있다고도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보유세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하며 찔끔 증세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약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최소한 이 정부가 탄생하게 된 국민의 열망을 충족시키지 않겠느냐. JTBC 김민관입니다. 해병대 장병 5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해병대 헬기 마리논의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륙하던 헬기의 회전 날개가 갑자기 떨어져 나가면서 추락했는데 영상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조종사 실수보다는 기체 결함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륙하던 헬기의 회전 날개가 갑자기 떨어져 나갑니다. 날개 잃은 동체는 곧바로 추락하고 회전 날개만 하늘에 남아 잠시 더 돌다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회전 날개 전체가 아니라 4개 중 하나가 먼저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날개와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 샤프트, 즉 4개의 회전 날개 뭉치와 동체를 연결하는 축이 부러집니다. 공중에서 내엽을 가지고 있는 회전체 날개에서 한 엽이 떨어져 나갈 경우에 나머지 3개의 균형이 맞지 않아 메인 샤프트에는 커다란 진동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 진동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축을 부러뜨린다든지. 사고의 원인은 4개의 회전 날개 뭉치와 동체를 연결하는 축이 아니라 하나의 회전 날개가 떨어져 나간 데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고 당시 동체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회전 날개 사진을 보면 4개 중 3개만 붙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회전 날개가 질긴 섬유질을 여러 겹 붙여놓은 재질이어서 부러진 것이 아니라 연결 부위가 떨어져 나갔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시험 비행의 경우 지상에서 먼저 회전 날개를 돌려보기 때문에 정비 문제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수리온을 해병대용으로 만들면서 회전 날개가 접히도록 개조했는데 이 과정에 결함이 생겼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군은 마리논의 원형인 수리온 90여 대는 물론 경찰과 산림청 등에서 쓰고 있는 수리온의 파생 기종 6대의 비행까지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이번 사고의 희생자 5명의 시신은 어젯밤 늦게 수습됐지만 그중에 3구는 아직도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사고 원인부터 밝히자고 주장해서 장례 절차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부상자는 다행히도 의식을 찾아서 회복 중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검은 장막 안으로 부서진 동체가 보입니다. 어제 포항에서 추락한 마리논 2호기입니다. 한쪽엔 해병대라 적힌 다른 마리논이 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마리논뿐만 아니라 수리온도 운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신 수습은 밤늦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수습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희생자 5명 중 3명의 시신은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DNA 검사를 의뢰했는데 내일쯤 결과가 나옵니다. 정문 초소 근무자들이 검은 리본을 달고 근조 화환 등을 받고 있지만 장례 절차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사고 원인을 밝힌 후 연결식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병 1사단 안에 합동 분향소를 차리긴 했지만 유족들의 반발로 오늘 조문객은 받지 않았습니다. 부상을 입은 정비사 김모 상사는 의식을 되찾아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급한 수술은 잘 마무리가 됐고 안정이 되면 어떻게 치료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해병대는 사고로 숨진 장병 5명을 1계급식 특진 추석기로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예,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4살 여자아이가 통학 차량에 홀로 남겨졌다가 숨지면서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대체 뭘 했기에 아이를 7시간 동안 방치했느냐는 공분이 일고 있는 것이죠. 차에 탔던 인솔교사와 운전기사는 아이들이 다 내린 줄 알았다고 설득력 없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어른들의 무책임은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숨진 아이가 출석하지 않았는데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오전 9시 반쯤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나타납니다. 아이들을 내려주기 위해 도착한 겁니다. 하지만 4살 여자아이는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8시간이 지난 오후 5시 17분 구급차가 달려와 버스에서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된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어제 동두천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를 넘었습니다.
아이는 차 안에 갇혀 더위 속에서 질식사한 걸로 보입니다. 무슨 경황이 있어? 막 난리가 나서 좀 안 됐지. 어린 게 그냥 그 더위에 거기서 혹시 숨이 넘어갈 때까지 그거에 있었으니. 아이의 죽음을 막을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인 62살 송모 씨와 차에 타고 있던 인솔교사 24살 구모 씨. 둘 중 한 명이라도 내리면서 안을 제대로 둘러봤으면 김양을 발견했을 걸로 보입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아이들이 다 내린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된 뒤에도 아이가 왜 도착하지 않았는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양이 없다는 걸 알아차리고 차량 안을 살펴본 건 7시간이 지난 오후 4시 반쯤이었습니다. 담임교사는 오전에 바빠서 아이들 출석 확인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내일 김양 시신을 부검할 계획입니다.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어린이집 원장과 인솔교사 그리고 운전기사 등을 불러 조사하게 됩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문제는 이런 비극이 여름마다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2년 전에 광주의 차 안에서 발견된 아이는 오늘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고 불과 보름 전에는 경남 의령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를 막자면서 법안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국회에선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경남 의령군에서 3살짜리 아이가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아이를 깜빡하고 차에 두고 내린 겁니다. 2년 전 광주에서도 4살 난 유치원생이 통학버스에 8시간가량 갇혀 있다가 의식불명에 빠져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차 안은 치명적입니다. 28도에서 시작한 온도가 15분 만에 37도까지 치솟더니 1시간 반 만에 50도를 넘어섭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5분, 10분도 안 되죠. 그렇게 완전히 밀폐가 돼 있다면 산소 소모량도 많이 증가되고 심보온도 올라가면 금방 탈수 일어나고 경련 일어나고 사망하죠. 50도 이상 되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등이 시동을 끄고 차문을 닫았는데 뒷좌석에 아이가 남아있으면 경보가 울리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무소속 송금주 의원 등도 미취학 아동을 차에 방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는 일부에서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과연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잘 마련돼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여러 문제점이 파악됐습니다. 오대영 기자, 안타까운 사고가 또 일어났죠. 네, 사망 사건은 확인된 것만 5번째입니다. 네. 우선 2000년 8월입니다. 전북 완주, 그리고 2001년 7월 서울, 2005년 6월 경남 진주, 2011년 8월 경남 함양, 그리고 어제입니다. 무더운 시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 6월과 7월엔 광주에서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 중 한 어린이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사상자가 없었던 사고는 2014년 2건, 2017년 2건, 올해 1건입니다. 주로 1월에서 5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2001년을 시작으로 이후 모든 정권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반복이 되면 인재라고만은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정을 좀 확인을 했나요? 네, 오늘 많은 언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저희는 규정을 봤습니다. 여러 빈틈이 확인됐습니다. 네. 우선 통학 차량에는 운전기사 외에 동승 보호자가 반드시 타야 합니다. 2001년에 규정이 처음 생겼는데 당시에는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2015년에 통학버스에 의무화가 됐고 2017년부터 통학 차량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교육입니다. 운전기사는 주기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운행을 끝내기 전에 전좌석을 확인하는 것부터 어린이의 행동 유형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동승 보호자는 교육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운전기사도 2년간 3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충분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 안에서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호를 해야 하는지 이걸 좀 필수적으로 잘 알아야 하는데 동승 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고 또 운전기사도 2년에 3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건 사실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도 제각각이라는 문제가 네.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유아교육과, 학교는 교육청 초등교육과, 학원은 교육청 평생교육과, 어린이집은 각 구청입니다. 단속은 경찰이 또 합니다. 일관된 정책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동승보호자가 타지 않아도 되는 시설도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 그리고 체육시설의 의무인데 체육시설 중에서 축구와 농구, 합기도 등 다수 종목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권투와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등은 해당이 또 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종목도 통학 차량 안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정부에 권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교육부가 보완책을 좀 내놨죠? 네, 바로 이 보도자료인데요. 자녀가 안전하게 승하차를 했는지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알리고 위치 정보도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이미 2012년 3월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당시 보도자료입니다. 2013년까지 IT 기술을 활용해서 등하원 여부 부모에게 SMS를 통해서 알리고 어린이집이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민들이 직접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좀 내고 있다면서요? 네, 물론 다수의 시설에서 잘 지켜지고 있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줄이자, 없애자라는 취지로 여러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차량 맨 뒷좌석에 버튼을 만들어서 이걸 누르지 않으면 시동이 아예 꺼지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경남 김해시에서는 스마트 시스템을 추진 중인데 차량 내에 갇힌 어린이가 있다면 원적외선으로 감지해서 경고음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네. 또 차량 안에 CCTV를 설치해서 운전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뜨거웠던 해는 언제일까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날은 1942년 8월 1일입니다. 역시 대구가 낮 기온 40도였습니다. 그 밖에도 더위와 관련한 각종 기록이 있는데 올해 과연 그 기록들이 깨질지가 걱정 섞인 관심사입니다. 오늘 경북 경산 하양이 비공식 기록으로 37.3도까지 올랐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광화문 광장 도로에 물탱크 차량 넉 대가 물을 뿌립니다. 시원한 물을 뿌려 도심 온도를 낮추는 도로 샤워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봤더니 온통 빨간색이던 도로가 물 뿌린 곳 주변으론 파랗게 변했습니다. 포크레인이 운행을 멈췄습니다. 노동자들도 에어컨 바람 밑에서 잠시 눈을 붙입니다. 폭염특보에 낮 시간 공사 작업을 멈췄습니다. 오늘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36.9도까지 올랐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는 경북 경산 하양이 37.3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17년 이후 가장 더웠던 날은 1942년 8월 1일로 대구의 낮 기온이 40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2년 이후론 지난해 7월 13일 경주가 39.7도로 가장 뜨거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빨리 한여름 더위가 찾아왔지만 폭염 일수로 따지면 1994년 여름이 훨씬 깁니다. 당시 전국 45개 모든 관측소에서 33도 이상을 기록한 날이 31.1일이나 됐습니다. 올해 폭염 일수는 어제까지 5.4일로 집계됐습니다. 기상청은 1994년과 올해의 기압 배치가 비슷하다면서도 올해 더위가 그보다 더 강력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네, 지난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일본은 바로 폭염으로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섭씨 41도 가까이 오른 곳도 있어서 일본의 폭염 기록을 5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열사병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이 10,000명을 넘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오후 2시 반 기후현에서 기온 40.7도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열도에서 40도를 넘어선 건 2013년 이후 처음입니다. 고기압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무더위가 맹위를 떨친 지역도 늘어났습니다. 아이치현과 교토에서도 39도의 고온이 관측됐고
전국 140여 곳에서 35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됐습니다. 오후 3시를 넘긴 시간인데요. 이 온도계가 4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동안이지만 서 있는 동안에 피부가 따가워질 정도로 뜨거운 날씨입니다. 지난주부터 전국에서 약 1만 명이 열사병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12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폭우 피해를 입은 서일본 지역에선 평년보다 2배 많은 열사병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이치현의 한 초등학교에선 1km 떨어진 곳으로 야외 학습을 갔던 6살 남자아이가 열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とりあえず汗かいてしかもう耐えるしかないです。もう我慢しかしょうがないよね。 일본 기상청은 이달 말까지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일 이 자리에 나올 예정입니다. 사실 김 위원장으로선 곤혹스러운 시작이 되고 있죠. 어제 공식 임명되자마자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작년에 강원랜드에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건데 김 위원장은 프로암 대회에 참가한 것을 접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 골프장에서 프로암 대회가 열렸습니다. 정식 프로 대회 하루 전 프로와 아마추어가 섞여 시범 경기처럼 치러진 대회입니다.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초청을 받았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도 포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의류 상품권과 골프백을 기념품으로 받았습니다. 강원랜드 측은 골프 비용과 식사비까지 포함해 1인당 비용을 118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시 국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결국 김 위원장이 혜택을 다 받았는지가 관건입니다. 경찰도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서울의 유명 음식점 대표로부터도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전남 무안의 골프장까지 일행이 함께가 골프를 쳤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은 당시 골프는 연회비를 내는 모임에서 간 것이고 해당 음식점 대표는 모임의 간사 역할을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이처럼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직접 접대로 볼 수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당 안에서는 이번 수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수사에 대한 김병준 위원장의 해명입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골프 프로암 대회 골프를 한번 하고 오는 정도인데 접대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솔직히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혐의를 부인한 겁니다. 한국당도 김 위원장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당일날 이런 사실을 밝힘으로써 정치적인 저희가 있지 않고는 도저히 반복될 수 없는 일. 정치적 음모론을 내세운 겁니다. 그러나 JTBC 취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위원장 제보를 받고 경찰에 넘긴 시점은 지난 3월입니다. 김 위원장은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 두 대통령이 지금 다 감옥에 가 계시잖아요. 그 두 분의 잘못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두 분을 결국 대통령으로 만든 것도 우리 국민이고 또 자유한국당이고 좋게 보면은 또 넓게 보면 투표를 하는 우리 국민들이고. 이에 대해 국정농단과 같은 법 위반을 두고 국민에게 화살을 돌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인적 쇄신을 예고했던 김 위원장은 오늘 홍준표 전 대표 최측근이었던 김대식 여의도 연구원장을 교체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단이 오늘 처음으로 관련자들을 소환했습니다. 소환된 사람들은 기무사 내에 이른바 계엄령 문건 TF의 팀원들이었습니다. 또 수사단은 문건에 등장하는 전투부대들을 대상으로 관련 문서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첫 소환 조사는 장교 3명을 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촛불 집회 때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인물들입니다.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문건을 만들기 위해 15명 규모의 계엄령 문건 TF까지 꾸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먼저 실무진을 부른 뒤 TF 책임자였던 소강원 참모장을 비롯해 조현천 전 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 윗선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사단은 또 기무사와 문건에 나오는 부대들의 모든 관련 문서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광화문 여의도 등에 배치되는 것으로 문건에 나온 전투부대 등이 대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촛불 집회 당시 국방부가 정작 법제처에는 위수령 등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해서 국방부가 법제처에 이수령과 계엄령에 관련한 법령 해석이나 법률 검토 의뢰한 적은 없었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2016년 10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이에는 없었습니다. 현재 한 전 장관 측은 국회의 위수령 관련 질의에 따라 제도 검토의 연장선에서 기무사 문건이 작성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2년에 걸쳐서 수차례 출입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통 3권 분립 때문에 전직 대법원장들조차 공식 행사 외에는 청와대에 가는 일이 드뭅니다. 특히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출입한 시기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주요 사건에 선고가 있었던 즈음이었고 문건들도 이때 작성됐습니다. 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출입한 건 기획조정실장 때만 7차례입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첫 출입은 2013년 10월 말과 11월 초로 당시는 박근혜 정부의 비판적인 인물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잇따라 무죄 선고를 받자 새누리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적 사건의 참여재판 배제 압박이 이어지던 때입니다. 이후 2014년 1월에 청와대를 찾았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인 5월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당시 세월호 선장 등의 재판부 구성 등에 대해 행정처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2014년 8월 말 방문 땐 댓글 공작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 당시엔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 진행 상황과 선고 전망 등을 담은 문건이 작성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 1월에 이어 7월에도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7월 말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를 일주일쯤 앞둔 때였습니다. 그즈음 행정처는 사법부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고 최근 재판 거래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드루킹 특검의 수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앞서서 노회찬 의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돈을 전달했다는 복수 관계자들의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돈 전달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도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특검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여러 사람의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달을 한 측의 진술과 그러한 자료는 확보를 했습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이 2016년에 이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지만 당시엔 돈을 건넸다고 인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반대되는 진술이 여럿 나왔다는 겁니다. 특히 드루킹의 최측근이자 2년 전 수사가 진행될 때 법률 조언을 맡았던 도모 변호사가 주목됩니다. 도 변호사가 당시 무혐의 처분을 위해 돈을 전달하지 않은 것처럼 계좌 자료를 위조한 정황이 나왔다는 겁니다. 특검은 오늘 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노 대표와 관련한 인물들에 대한 계좌 추적도 끝났다고 밝혀 사실상 직접 조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의회 방문을 위해 출국한 노 의원은 여전히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입장을 여기서 밝히시는 수사팀은 노 의원이 돌아오는 대로 소환 시점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은 첫 기자간담회에서 특활비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회를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의 특활비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폐지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를 접한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국회부터 제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뿐만 아니라 특활비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기관의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표는 특수활동비의 폐지 아니면 획기적 제도 개선. 원칙적으로 모든 것은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고 증빙서류가 꼭 첨부돼야 된다. 각 국가기관들과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는가. 모든 예산은 국회를 거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폐지보단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제외한 입법, 사법, 행정부 기관의 특활비 총액은 올해 기준 약 3,2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공개 범위를 넓힌다는 원칙 아래 필요 없는 부분은 줄이고 굳이 특활비로 안 써도 되는 항목은 공식 예산으로 넣으면 된다며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문 의장 측은 특활비 사용 기관들의 책임자들과 조만간 만나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각 기관들은 피감 기관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 논의에 무난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를 이끌어낸 참여연대는 국회부터 변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기관을 말하기 전에 국회부터 변한 다음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특정 시한을 못 박지 않겠다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첫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비핵화 후속 협상이 상당히 빨리 진행될 거라고 밝힌 입장과는 크게 달라진 발언들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발언을 놓고 보면 비핵화 시간표를 접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공화당 하원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We have no rush for speed. We have no time limit. We have no speed limit. We're just going through the process. 미러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이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CBS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선 북한과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후속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강하게 엿볼 수 있는 발언입니다. 빠른 비핵화 시간표 요구 입장이 한 달 사이 선회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직후 비핵화 절차가 매우 빨리 진행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열흘 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이틀 뒤엔 서두를수록 나쁘다는 트럼프의 칠면조 요리론이 나왔습니다. 비핵화 후속 협상에 시간이 걸릴 거란 현실적 판단이 보다 구체화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영국 가디언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 타결 대신 북미 간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오랫동안 요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후속 협상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다는 진단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어제 오늘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하나 있죠. 바로 작년 10월에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 9,000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산 석탄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따라서 제재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정부가 북한산인 걸 알면서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인데 취재 기자와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석탄의 실은 배가 들어온 게 작년 10월부터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사할린 지역에 보시면 홀름스크 항이라는 곳에서 이제 두 척의 배가 석탄 9,000톤을 나눠 싣고 우리나라 인천항과 포항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석탄들이 북한 원산과 청진에서 온 북한산으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 러시아산으로 수입 신고를 하고 들여왔는데 만약에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이 될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저게 진짜 북한산이냐 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네, 우선 유엔 안보리 산하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들은 단서 조항을 달기는 했지만 북한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펴낸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요. 능라 2호 등 북한 선박들이 나열돼 있는데 이 선박들이 북한에서 싣고 온 석탄을 파나마 선적의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에 옮겨 실었고 이게 인천항과 포항항으로 왔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외교부와 관세청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북한산일 가능성에 상당히 무게를 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만약에 북한산 석탄 9천 톤이 국내 시장에 풀린 게 맞다면 아직 결과를 물론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난해 8월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 제재의 결의를 보시면요. 북한 석탄의 수출은 전면 금지가 돼 있고 또 선박이나 항공기를 통해서 조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우리 정부 입장은 유엔 결의를 충실히 지키고 있다며 제재 위반을 지적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과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시인을 했습니다. JTBC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엔 제재망에 사실상 구멍이 뚫린 것이라며 다만 정보가 없으면 전 세계 화물 물동량의 1%도 파악이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또 다른 논란이 문제 배 두 척이 올해 초에 우리나라에 이제 왔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조치를 취했습니까? 예, 올 초에도 또 왔는데 지난해 10월에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싣고 온 배들이 정확히 4개월 뒤 올해 2월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예. 우리 정부는 안전 검색만 했습니다. 이때 봐야 할 게 지난해 12월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인데요. 금지된 품목과 그 이전에 관련된 선박에 대해선 억류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외교부는 이 결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당시엔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따로 압수나 억류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또 일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북한산인 줄 알면서도 숨겨가면서 들어온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예. 그 일례로 지난해 하반기에 북한산 석탄을 제3국으로 이전한 토고 선적의 선박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군산항에 억류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망에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문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선화공주와 서동의 사랑 이야기는 1400년도 더 된 설화입니다. 전북 익산에는 두 사람의 무덤으로 알려진 두 개의 능, 쌍능이 있습니다. 실제 주인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나온 유골을 분석해보니 서동요의 주인공 무왕의 것일 가능성이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의 쌍능, 대왕묘와 소왕묘 두 무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제 고분 중 가장 크고 정교해 왕릉으로 추정됩니다. 1917년 일본 학자가 처음 조사한 뒤 100년 만에 다시 발굴했는데 지난 4월 대왕묘에서 102개의 뼈 조각이 담긴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왕릉에서 발견된 인골 중 가장 오래된 겁니다. 고분에서 나온 뼈는 타임캡슐과도 같습니다. 백제의 왕릉 쌍릉에서 나온 사람뼈입니다. 정강뼈의 크기로 보아 키 큰 남성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620년에서 659년 사이에 숨진 60대 전후 남성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 세상을 뜬 백제 왕은 서동요의 주인공 무왕뿐입니다. 퇴행성 질환을 굉장히 갖고 계시는 나이 드신 분이면서 고칼로리의 식이를 하셨던 분이 아닌가라고. 무왕은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하고 석탑도 세웠습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이제 왕비릉으로 보이는 소왕묘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서동요 설화의 과학적 입증에 한 걸음 다가갑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악기인 리코더 10개 가운데 9개가 세균이 득실거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용 기저귀 교환대보다도 세균이 850배가 많았습니다. 또 일부에선 32만 배나 되는 대장균군이 나왔습니다. 흐르는 물로만 씻어도 거의 없앨 수가 있는데 관리가 안 됐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리코더는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초등학생 누구나 사용하는 악기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쓰는 리코더를 조사했더니 93%에서 세균이 나왔습니다. 평균 세균량이 공용 기저귀 교환대에 약 850배나 됩니다. 좀 세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닦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일부 리코더에선 배탈이나 설사를 일으키는 대장균군까지 나왔는데 기저귀 교환대에 32만 배나 됐습니다. 플라스틱 리코더는 세제로 씻으면 세균을 완전히 없앨 수 있고 흐르는 물에 닿기만 해도 세균 99%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이 리코더를 제대로 씻어 쓰지 않습니다. 예, 전혀 좀 무지했죠. 엄마인 저도 관리를 못 해준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러웠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청소를 하리라고 생각했어요. 리코더뿐만 아니라 단소나 멜로디언처럼 입으로 부는 악기는 꼭 씻은 다음에 사용해야 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난치병에 걸린 아이의 유일한 치료제가 대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다수 부모들이 아이를 먼저 생각할 테고 그래서 전과자가 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결국 정부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아이가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황주연 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이 증상에 효과가 있는 대마 오일을 들여오다 세관에 걸린 겁니다. 밀수 혐의가 됐고 그래서 일단 압수 다 당하고 한 달쯤 있다가 그냥 기소유예 처분 나왔어요. 황 씨와 같은 이유로 입건이 된 경우가 지난해 80건에 이르는 걸로 추정됩니다. 대마 오일에 함유된 칸나비디올 성분은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환각 증상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마약류인 대마는 국내 재배도 수입도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몰핀이나 아편 등 다른 마약류는 의료용으로 쓰는 게 예외적으로 허용됐지만 대마는 예외였습니다. 그런데 올 초 세계보건기구가 칸나비디올의 효능을 공식 인정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FDA도 지난달 이 성분이 든 의약품을 승인했습니다. 결국 우리 식약처도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빗장이 풀리는 건 의료용이지만 자연스럽게 전체 대마에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일부 연예인들이 꾸준히 합법화 요구를 해온 만큼 앞으로 공방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태백 특수학교에서 제자들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교사 박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어제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태백 특수학교 교사 박모 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한 건 어제 오후입니다. 박 씨는 2014년부터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2명을 수시로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생 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컴퓨터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저 와보라 해서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밑에 만지고 되게 순간. 피해 학생들은 박 씨가 수업 중에는 물론 야외 캠핑장에서도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장님 가고 싶어서 갔는데 같이 갔다가 나와가지고 그냥 캠핑 의자 안 치고 다 자고 있는데 부인도 있는데. 박 씨는 어제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백을 했고 피해자들이 공통적인 진술을 하기 때문에 이건 사고 보강 증거가 돼 이거는 유죄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오늘 오전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박 씨 컴퓨터 등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혐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 학생 상담 과정에서 박 씨 성폭행 내용을 듣고서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던 동료 교사 주모 씨에 대해서도 성범죄 신고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여러 차례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 델타 항공사가 이번엔 한국인 직원 4명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직원들은 한국말을 써서 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김지원 씨 등 4명은 모두 한국 출신으로 델타 항공에서 일해왔습니다. 주로 인천 시애틀 노선에 타는 한국인 승객들을 응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갑자기 해고됐습니다. 좌석 등급을 마음대로 올려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Offering free upgrades, especially on oversold flight, is a common practice. But suddenly, it became a reason to be terminated for just us. 이들은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re's a little bit complaint from the other non-Korean speaking agent that they feel uncomfortable. So please limit your speaking Korean.
한국인 승객을 상대하라고 뽑아놓고 한국말을 한다고 해고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들은 한 남자 직원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회사에 알린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델타항공은 근무지에서 차별은 용인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델타항공은 지난해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한 가족을 기다렸다며 한인 일가족 모두를 비행기에 타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흑인이라는 이유로 여의사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아랍어로 통화한 승객을 내리게 논란이 됐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식약처 위생 점검에서 지적돼 행정처분을 받은 만석 닭강정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강원도 속초 지역 명물로 알려진 만석 닭강정은 사과문에서 쓰고 있던 조리시설을 바꾸고 직원 위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어제 환기장치에 기름때가 끼어 있는 등 비위생적인 조리시설을 지적하고 만석 닭강정에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시내 숙박업소 TV 속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4년 동안 불법 촬영을 해오다 붙잡힌 4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혐의를 인정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찍은 2만 개의 동영상을 유출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수사당국은 유출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낚시 구명조끼를 착용했지만 얼굴이 수면 쪽으로 뒤집어집니다. 중국산 가짜 구명조끼 실험입니다. 10kg 추를 매달자 바로 가라앉습니다. 해경은 가짜 구명조끼를 오픈마켓에 유통시킨 혐의로 29살 박모 씨 등 1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5만 원짜리를 들여와 일본의 유명 상표로 바꿔치기 한 뒤 5배가량 비싸게 팔았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아예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와 간호협회가 신고 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후배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일컫는 은어입니다. 네, 지난달에 수거한 라돈 매트리스 처리를 하는 문제를 놓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항에 쌓인 라돈 매트리스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번 주부터 해체 작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충남 당진의 한 고철 야적장입니다. 야적장 한켠으로 이렇게 천막이 쳐져 있는데요. 천막 주변으로는 먹고 버린 빈 생수병과 음식 포장 용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수십 명의 주민들이 라돈 매트리스 추가 반입을 막기 위해서 밤낮으로 보초를 섰던 흔적인데요. 한 달 넘게 이어져 오던 갈등이 해결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건 지난 월요일부터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라돈 매트리스가 당진항에 쌓인 건 지난달 16일부터였습니다. 라돈 침대로 인한 공포심이 전국에 극에 달했을 때거든요. 피해자들의 어떤 그런 사례도 계속 나왔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들어오니까 사람들은 더 의심하고 더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도 라돈 매트리스가 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전 협의나 공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어디서 오는지도 저희 몰랐으니까 물어물어 찾아가지고 보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 해가지고 그쪽에 전화를 해가지고 일단 들어오지 말아라. 협의를 하자. 이곳엔 지난달 우정사업본부에서 수거한 라돈 매트리스 17,000개가 쌓여 있습니다. 주소를 보면 서울시 서대문구, 서울시 노원구 등 전국 각지에서 수거된 라돈 매트리스인데요. 대부분 피폭을 막기 위해 이렇게 비닐로 포장을 해놨지만 조금만 뒤쪽으로 가보면 비바람에 찢겨졌거나 반쯤 비닐이 벗겨진 매트리스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주민들이 한 달 만에 정부의 현장 해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르면 내일부터 매트리스 해체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불신에 가득합니다. 막으니까 이상부터 괜찮다. 괜찮은 걸 왜 말도 안 하고 갖다 놓고 분노했지. 정부는 하루 2차례 실시하는 방사선량 점검에서 이상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점검 현장을 따라가 봤더니 비닐에 쌓인 매트리스에서 1m가량 떨어진 곳만 체크합니다. 비닐 씌워진 것만
하게끔 이렇게 뭐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는 거예요? 매트리스 중에 문제가 있는 게 다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비닐 없이 방치된 매트리스를 검사해보자는 취재진의 요청은 거절합니다. 제가 한번 여기 한번 내보는 기계 드리는 건 안 돼요? 그럼 얼마큼 나오는지 한번 그거 한번 보고 싶어갖고. 죄송합니다. 라돈 매트리스 2만여 개가 쌓여있는 천안 대진침대 본사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입구에 천막을 치고 들어오는 화물차마다 라돈 매트리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내부에는 매트리스가 공장보다 더 높게 쌓여 있습니다. 일부는 비닐 포장이 안 돼 있어 방수포 사이로 매트리스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천안 본사로 라돈 매트리스들이 들어가지 못하자 인근 또 다른 공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실제 공장 안에 있는 방수포를 들추자 리콜 조치로 수거된 매트리스들이 나타납니다. 머리도 2, 300개 되는 거고 가져갈 거예요. 떼어서 막 막아가지고 인식 쌓아놓은 거예요. 인근 주민들은 정부와 해당 업체가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굉장히 지금 놀랍고 당황스럽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갔으면 좋겠죠. 반대 입장 좀 표하고 싶어요, 저는.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라돈 매트리스 반입 사태는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또 남았습니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잠깐! 그냥 아무 칫솔이나 쓰시려고요? 에이, 이젠 자동으로 닦으세요. 자동 칫솔 쿨샷. 칫솔모가 3개, 3개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3개의 칫솔모가 왕복과 쓸어내림을 동시에 안쪽까지 시원하게 자동으로 닦아주니까 쿨샷으로 바꾸세요. 시원함에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도 쿨하게 자동 칫솔 쿨샷. 닦아보실래요?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볕더위가 이 같은데 많은 이들이 끙끙대는 모습을 생각하니 어떻게 밥맛이 달고 잠자리가 편할 수 있겠는가. 백성을 유난히 아꼈다는 애민군주 정조는 한여름 삼복더위에 노역하는 백성을 위해서 척서단, 즉 더위를 치료하는 약 4,000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속이 타는 자의 가슴을 죽여주고 더위 먹은 자의 열을 식혀준다는 특효약. 효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백성들은 입으로만 걱정하는데 그치지 않았던 왕의 마음 씀씀이에 더욱 감화받았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신문기사도 있었습니다. 아이스 케이크를 함부로 먹이지 마십시오. 귀여운 아기 배탈납니다. 1938년 한 신문에 나온 아이스 케이크 주의보입니다. 한 개 속에 더러운 병균이 2억 마리나 우글댄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사카린이 들어간 길거리 아이스케이크의 맛은 황홀했습니다마는 반대로 잘못 먹으면 그만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에 걸리곤 했습니다. 여름은 그렇게 서민들에게는 겨울 못지않은 난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8년의 여름. 어제가 초복이었으니까 지금은 복중이죠. 삼복의 한자 복자는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는 모양으로 더위가 너무 강해서 일어서지 못한다는 의미로도 쓰인다는데 과연 이글대는 더위는 콘크리트를 솟구치게 하고 아스팔트를 녹이고 있는 중입니다. 추위와 마찬가지로 가혹한 더위 역시 공평하지 못한 세상의 이치 탓일까? 더위는 이제 시작이라는데 사람들을 더 덥게 만드는 답답한 뉴스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으니 우리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속이 타는 자의 가슴을 죽여주고 더위 먹은 자의 열을 식혀준다는 정조임금의 마음을 담은 그 특효약은 아닐까? 누군가 시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는 더위와 맞서 뛰어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들을 잊지 않는 것. 타인에게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마음들.
결국 이 더위를 이겨내게 하는 것은 정조를 닮은 우리들의 마음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스튜디오에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이 뉴스 프로그램에 이렇게 직접 인터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이슈의 후폭풍이 여전한 상황이고요. 하반기 경제 전망도 어둡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고 또 정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와대는 사실상의 경질성 인사를 통해서 지난달에 경제 라인을 교체했죠. 바로 지난달 인사에서 경제 구원 투수로 투입된 인물이 제 옆에 나와 계신 윤종원 경제수석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시간이 좀 제약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간 짧은 질문과 핵심 위주의 짤막한 답변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일 큰 이슈는 역시 이제 최저임금 부분이었는데 최저임금이 결정이 난 뒤에 소상공인들이 이제 사실상 불복종 운동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 대책이 어떻게 지금 잡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복종이라고 말씀을 그분들이 하실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절박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소상공인의 문제가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300만에서 한 600만까지 이르는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영상 어려움도 있고 또 보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일단 최저임금 인상함에 따라서 늘어나는 임금 인상 부분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요. 그거 말고 보다 구조적인 대책들에 대한 진단과 대응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비용 구조를 보게 되면 프랜차이즈 문제라든가 또는 임대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문제 풀기 위해서 사실 보완 대책으로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하고 또 가맹사업법을 고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회에 입법을 요청해 놨는데 아직 지연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보완적으로 대책을 하기 위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독자적으로 어떤 정책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그쪽 분들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그런 대책들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올까요? 그 대책이라는 것은? 우선 그 종전에 저희가 만들어놨던 94개의 보완 대책의 실효성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각 부처 장관들께서 또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통해서 또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내고 그 실효성을 점검하고 하려 그러면 아주 길어질 수는 없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언제까지라고 제가 또 말씀드릴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그 2020년까지 10,000원 공약은 지금 이제 거의 취소된 거나 마찬가지가 됐는데 여전히 10,000원까지 인상한다는 것은 유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2020년이 이미 이제 깨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임기 내인 2022년까지라든가 뭐 과거 대선 때 2022년까지 공약한 후보들도 있긴 있었으니까요. 그런 어떤 시점 같은 것이 상정된 게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가급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 지난 대선 때 보게 되면 뭐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까지 다 모든 사람이 많은 공약을 냈던 상황이고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이런 저임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걸 어떤 시간으로 가져가야 될지 문제는 경제 상황이라든가 또 고용시장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임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뭐 속도 조절이 어느 정도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빨리 가겠다는 의지는 계속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직 예를 들면 2022년이라든가 하는 시한을 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뭐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급적 빨리라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최소한 임기 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시한을 박아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이요. 예를 들면 민간에서 일반적인 고용이나 임금 상승률 자체가 10%를 넘어가는 상황이라 그러면 최저임금도 그렇게 더 빨리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거고요. 또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면 또 일부 조정을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언제까지라고 딱 픽스가 지금 안 된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매우 유동적인 것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아직까지도 좀 풀리지 않는 그런 생각은 왜냐하면 지금 워낙 갑을 문제도 아니고 을 대 을 혹은 을과 병의 싸움이라고들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뭐랄까요, 좀 속 시원할 수까지는 없지만 뭔가 대책을 청와대든 아니면 정부에서든 좀 내놔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오늘도 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만났습니다마는 김동연 부총리가 굉장히 좀 공격을 받은 상황이어서 그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단기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임금 노동자를 고용을 하는데 인건비가 더 들어가니 그중에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또 관련된 사회 보험료 부담도 저희가 좀 덜어드리고 이런 경영상 부담을 완화해주는 부분의 조치는 일부 단기적으로 일단 하고 있고요. 그것 말고 예를 들면 이제 갑을 문제라고 얘기하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김상조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럼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이 전체적인 자영업자의 문제, 영세 자영업자의 문제가 다른 건물주라든가 또는 프랜차이즈와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관련된 부분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봉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정책적으로 관심을 두고 독자적인 정책을 할 부분의 대책들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가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곧바로 최저임금만을 올리겠다는 정책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사실 이제 그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을 갑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갑에 위치해 놓고 그렇게 정책이 시행이 되버린 바람에 자연히 그런 그 반발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만 올린 것이 잘못이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혹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도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에서 일반적인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 그쪽에 머물러 계실 분들이 밀려서 자영업자로 나와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물론 또 자영업 쪽에서 특화해서 생산성을 많이 높이면서 하는 부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부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최저임금과 같이 저임 근로자가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혹시 보여주실 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우리나라의 저임 근로자 비중이라든가 또 임금 격차 비율이라는 게 OECD 선진국들 35개국 제가 거기 있다가 왔습니다만 이 주제 나오셨죠 사실. 그렇습니다. 2주 됐습니다. 근데 거기하고 비교하게 되면 엄청나게 격차가 큰 상황인데 그러게요. 저런 커다란 임금 격차나 양극화된 것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활력을 찾기라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의 노력도 자영업자와 관련된 그런 대책들이 다 나오고 모두가 경쟁력을 가지기를 기다린 후에 간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시급한 부분에 노력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하반기 경제 운영과 관련해서 내놓은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영업자 문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따지고 보면 정부 재원으로 해결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 재정으로 이걸 언제까지 다 막을 것이냐.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도 좋은데 소득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언제까지 정부 재정을 계속 풀 것이냐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정부는 지금 세입이 충실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저희가 이번에 뭐 EITC라든가 저소득자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었는데 예. 사실 이건 최저임금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거라기보다는 우리 경제에 그 저소득 취약계층이 많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대로 놔두고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자,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소득주도 성장이라 그러면 이게 일부 최저임금이라든지 아주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대책을 하는 것과 동시에 예. 다시 말씀드리면 사전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에 대해서 일부 불공정한 부분을 시정하는 것 이외에 예.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뒤처지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번에 나온 대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부분들은 한시적으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 연착륙시키는 대책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예. 다른 부분은 사회 안전망을 좀 더 확충하고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해서 우리 그 일반 국민들이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주는 거라서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전적인 소득과 창출 분배 과정에서의 노력과 사후적인 사회 안전망 보강 노력이 저는 소득주도 성장에 제가 해석하기엔 그게 둘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정부 재정이 좀 튼실하게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될 수 있으려면 뭐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세입이 튼튼해야 되겠죠. 크게 문제가 없이. 근데 세입이 튼튼하게 들어오려면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오늘 김동연 부총리는 3.1%에서 2.9%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그 0.2%포인트라는 게 이게 숫자는 자체는 적은데 액수로 치면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경제가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세입이 잘 들어올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세입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 성장을 했을 때 활동이 결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예. 성장이 부진해지게 되면 세입도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3.0과 2.9의 차이가 0.1입니다. 그렇지만 2% 되고 3% 되지만 예.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잠재 수준의 성장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이견을 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 소비가 상당히 견고하게 계속되고 있고요. 저희가 예. 최저임금 올린 것도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임금 상승률 자체가 5, 6%대로 튼튼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소비가 잘 가고 있고요. 수출 증가율이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에 6.6%라는 숫자는 예. 다른 외국의 이런 나라들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 다만 설비 투자 관련된 부분에 일부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내수와 수출과 관련된 이런 경제의 활력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로서 저희가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는 것도 그런 지속 가능한 성장 패러다임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게 되면 그러면 혁신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규제를 좀 완화한다든가 또는 뭐 경쟁을 촉진한다든가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경제 주체들이 좀 더 너그럽게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것은 이번 정부의 경제 정책의 아무튼 중요한 뼈대고요. 네. 이번 정부가 그 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건 어느 정부든 자기의 철학으로 가지고 그 철학에 의해서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그건 뭐 틀림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사실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제 사실 뭐 경제라는 것은 늘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어서 만일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방향 수정을 해야 된다라든가 하는 상황도 벌어지는 것인데
지금은 아직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방향 수정을 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상황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있다온 OECD에서 얘기하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거하고 예.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난 30년 동안 개방화되고 기술 혁신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예. 소득 격차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많이 악화돼 있고요. 그런 부분을 방치하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 패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게 그쪽의 결론이고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거기에 역시 이제 일정 부분 어쩔 수 없이 혹은 상당 부분 정부 재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아까 얘기의 반복이긴 한데 그것과 관련한 질문인데 지금 세입에 대해서는 특히 예를 들어서 중산층에 대한 세금은 약간 좀 강화했지만 정말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큰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니 뭐 건물주에 대한 세금은 별로 건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어떤 그 개혁 의지가 상당 부분 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또 반대로는 이것들이 지나치게 부담을 일시에 늘린다는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종부세와 임대소득세에 대한 일부 세제 개편을 했는데요. 예. 목적이 증세가 아니고요.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소득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강화해서 나름대로 시정을 할 수 있는데 예. 자산의 양극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시정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유세나 이런 제도를 개편하지만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그 부담이 일부가 또 예를 들면 뭐 임대차 시장으로 전가된다든가 예.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속도에 그럼 향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보유세를 더 강화한다라든가 하는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안 잡혀 있다는 말씀인가요? 일단 이번에 재정개혁 특위에서 제시했던 그런 방안을 논의를 했고요. 예.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공고를 한다든가 그런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정도로 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간은 사실 다 됐는데요. 제가 좀 특별히 따로 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예. 대개 이제 그 경제수석이든 어떤 분들이든 나오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질문의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드린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하시라도 뭐 자주 나오실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언제든 나와줄 수는 있겠죠? 예, 뭐 저 여러 언론들이 있으니까요. 물론 그렇죠. 예, 네, 예. 네. 아니 꼭 저희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예. 알겠습니다. 소통을 하는 노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종원 경제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팩트체크는 1부에서 이미 진행을 해드렸고요.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국민의 책임 물음표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약간 논란이 됐죠? 그렇습니다.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인데요. 구속된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라는 질문에 대해 두 분의 잘못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두 분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도 국민이고 또 좁게 보면 자유한국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를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민들로서는 사실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었습니다. 예. 국민들이 두 전직 대통령이 그럴 걸 알고서 투표한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러라고 투표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예. 사실 두 전직 대통령은 대선에 나왔을 때 의혹 제기들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서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완강히 부인했었는데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당시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더욱당이 어디다고요? BBK가 어디다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예. 이거 뭐 유명한 장면이긴 합니다. 하도 예. 좀 많이 봐가지고. 국익보다 사익을 따질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했고요. 예. 박 전 대통령도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이명박 캠프에서는 당시로서는 아주 정확하게 당시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최태민 일가가 국정농단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듯이 주장했는데요. 예. 당시 박 후보는 천벌받을 것이다. 최태민 관련 비리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천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두 본인이 의혹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해놓고 이제 와서 국민이 속았다라고 그래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지적입니다. 예. 아무튼 두 번째 키워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두 번째 키워드는 부드러운 사법부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사법부가 이렇게 부드러운가요? 예. 과거의 사법부가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법원 행정처장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당시 이제 2015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재판 거래 의혹이 있다라는 것이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요. 법사위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먼저 금태섭 의원이 재판 거래가 있었습니까? 라고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에게 묻자 행정처장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을 만날 때 대화를 부드럽게 한다거나 기타 호감을 받기 위해 일부 판결 자료를 가지고 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 부드럽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금태섭 의원이 다시 묻자 당연히 물어봤겠죠. 예.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은 박 전 대통령에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당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철상 행정처장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대법원이 KTX 승무원의 직접 고용이 안 된다. 또 쌍용차 정리해고가 적절하다는 대법원 판결 자료를 가지고 간 바 있습니다. 예. 대법원은 당시 문건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실행되지 않았다면서 재판 거래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예. 이게 사실 삼권 분립인데 사법부가 왜 행정부에게 부드럽게 잘 보여야 되는 것인지 예.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당시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그렇다 오래된 하더라도. 수건이 있다고 예. 하더라도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 사법부의 독립 또 재판의 어떤 존중돼야 될 재판을 감안하면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믿고 기대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또 오늘 법원행정처는 재판 거래가 아니다는 거에 색다른 논리로 대응을 해서 예. 여당 의원의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잠깐 대화로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법 신뢰가 무너지면 특히 재판 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그 국민의 신뢰는 물론이고 국가적 신뢰. 이건 나오고 저 나오고 해가지고 더 이상 만신창이 되기 전에 깝시다. 예. 재판 거래 의혹은 과연 있었냐 없었냐의 팩트의 문제인데 방금 확인하셨다시피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당시 대법관들이 없었다고 해야 한다. 이 당위적으로 얘기를 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국회는 삐걱삐걱으로 잡았습니다. 예. 뭐 삐걱삐걱된 게 처음은 아닌데 무슨 일인가요? 예, 어제가 70주년 재헌절이고요. 재헌절을 맞아서 국회 앞 잔디밭에서는 KBS 열린음악회의 녹화 방송이 있었습니다. 예. 방송 녹화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DJ DOC가 저렇게 나와서 몇 곡 노래를 불렀습니다. 약간 좀 반항아적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부른 노래 중에 한 곡이 97년에 발표한 삐걱삐걱이라는 노래였는데요. 예. 중간에 한 멤버가 간주가 나가는 동안에 자유한국당이 계속 정신을 못 차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한 사실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서 밝혀졌습니다. 아, 이게 이른바 이제 애드리브를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상당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 얘기를 예. 다 들었는데요. 이 멤버는 녹화니까 방송에는 안 나갈 것이고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 이 얘기는 해야겠다라면서 저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예. 뭐 소신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발언은 존중돼야지만 방송 무대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근데 밝혔습니다. 그 삐걱삐걱이라는 노래는 원래 어떤 노래입니까? 2016년 촛불 집회 당시에도 DJ DOC가 현장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정치 풍자, 사회 풍자가 그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잠깐 주요한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삐걱삐걱 돌아가는 세상 매일 밤 9시가 되면 난 뉴스를 봐 고민이도 아닌 것이 웃겨 정치 않은 아저씨들 맨날 싸워.
예. 아예 이렇게 자막을 그 뒤 저 배경 화면에 이렇게 깔아주는군요. 예, 2010년 촛불 집회 당시에는 당시 무대에서 저렇게 자막도 같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었고요. 예. 어제 재연절 맞은 KBS 열린 음악회 방송에서도 멤버가 저 얘기를 하면서 97년에 발표한 노래인데 지금도 맞다. 예. 정치가 변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대사에서 잠깐 봤지만 가사에서 봤지만 일부 콘서트에서는 뉴스가 9시에서 8시로 바뀐 것 말고는 바뀐 게 없다라는 얘기도 한 바가 있고요. 예. 이 멤버는 방송에서 어차피 못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KBS에서는 돌출 발언은 편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 멤버가 누군지 저는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굳이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집니다. 중부 내륙 일부와 남부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